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 모시고 드디어 공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번 주 주요 증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제법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하락해서 264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17포인트 마감한 867.07이었으니까 40이었으니까 오늘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됐는데 오히려 관련 종목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시장이 실제 내용에 대해서 잔뜩 실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동안 일단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는데 우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결국 당근도 많고 채찍도 많지 않겠느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에 대해서 당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조금 인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어떤 포이즌 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 장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그걸 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서 세금을 깎아준다. 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배당을 받았을 때 현재는 이게 종합소득과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못 받게 되면 세금도 폭탄을 맞지만 건보료도 올라가서 오히려 배당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혹시 분류과세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들이 있었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당근을 줬으면 기업들은 이제 채찍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제할 거다.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공시도 의무화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 계획서 이런 걸 내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두 개 다 없었던 거죠. 해보니까 생각보다 당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거 뭐 강제성도 없고 그러면 정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온전할 거냐 누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나설 것이며 뭐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관련해서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희한해 보이는 게 뭐 표창을 준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뭡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우선 가장 큰 틀이 기업 자율에 맡기겠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밸류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뭐 이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하면 1년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봐가지고 잘했구나라고 하면 표창을 주고 표창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이라고 보통 많이 그러죠. 그래서 뭐 모범 납세자 뭐 이런 것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무슨 조금 중고등학교 이런 어떤 상 주는 것 같아요. 하긴 요즘 시대 분위기가 우리 예전에 뭐 수출 1억 불 탑 그거 기업이 받으면 뭐 전 직원이 좋아하고 그런 맞습니다. 거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 아닌데 그렇죠. 조금 실질적인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같이 결부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할 만한 어떤 보도 내용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런 걸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ETF 아니면 또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때 우선적으로 투자 대상을 삼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ETF와 관련해서는 역시 그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인데 이 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히 수익 성장이 가능하고 또 현재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뭔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면 우리나라 연기금들 또는 기관 투자가들이 벤치마크로 삼아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관들이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이 제도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걸 별로 원치 않아서 나온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문제가 지배구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거버넌스라고 보통 그러는데 지배구조 자체가 사실 대기업 총수체제 흔히 얘기하면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순환 출자란 형태를 통해서 그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향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상속 이슈가 생겼었을 때 세금이 거의 큰 기업들 같은 60%에 달하다 보니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걸 원하고 있는데, 뭐 이것 좀 한다고 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이 없이 주가가 오르면 더 안 좋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실 들어올 유인이 그렇게 많겠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 지표를 비교 공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기 더 좋은지 순위 매겨서 발표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온 지표가 우리가 알고 PBR 1배, 그렇죠? 네. 청산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PBR 1배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PBR 1배 미만만 가지고는 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 보통 ROE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배당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 가치와 관련된 자사주 매입소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지표로 삼고, 그래서 각 기업별로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기업들이 더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럼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 기업이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거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역시도 결국 원료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이 방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들어올 때 내가 주가도 올라도 대단히 좋아. 오히려 자사주를 사고 소각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배당을 주는 게 더 유리해라는 쪽으로 대주주들이 또는 기업의 오너들이 생각할 때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밑에서 주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정을 하는 건 결국 대주주들일 거고, 이 대주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당근이 먼저 제가 볼 땐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사실 이런 소소한 대책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당근책과 어찌 보면 채찍이 좀 부재한 느낌은, 이게 다 국회 통과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오늘 시장에서 실망은 제가 볼 땐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도 이제 첫걸음일 뿐인 거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5월부터 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근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고 주로 세금과 이런 거 관련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 우리가 보통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나중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선거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5월에 얘기한 것도 결국 총선 이후에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표할 때 지금 기자분들이 질문을 줬거든요. 혹시 이런 세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뭔가 할 방안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지금 실망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당근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고 그 준비는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고에 대한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도 비슷했어요. 일본도 이런 정책을 내놨었을 때 한 번에 걸쳐서 했던 게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씩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씩 레벨업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들이 안 나와서 실망하시기보다는 5월 이후에 정부가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는 당근책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지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는 더 지켜보자 쪽이었었고요.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주식을 샀거든요. 오히려 팔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매수한 종목들 보면 이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컨대 보험업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 보면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있었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뭔가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일환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5월 이후에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작 미국은 장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뭐 S&P 500 같은 경우 뭐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정작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은 투자할 곳이 없다는 발언을 했네요. 이건 뭔 소리입니까? 워렌 버핏이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자인데 예.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장주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당신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부분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이제 99년 닷컴 버블 때도 증시에 있었지만 그때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주식을 이렇게 비중을 줄였었지 늘리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당신께서 맞지 않는 뭔가 기준에 부합한 주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해외에선 이런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또 미국에서도 지속적인 이익을 내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지 주주 서한도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주주 서한은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주주 서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 카지노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시세 흐름도 너무 빨라서 야 이게 투자하는 게 맞느냐 하는데 미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밈 주식이라고 보통 그러죠. 뭐 누가 이렇게 펌프질하고 뭐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주주 서한에서는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얼마가 현금이 있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교체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투자자들한테 조금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어떤 서한을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그 찰리 먼거가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그죠, 작고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번 주주 서한에는 그래도 투자할 거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이 종목은 더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천하거나 언급하신 종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줄인 종목도 있고 늘린 종목도 있는데요. 일단은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더 들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 셰일가스 기업이거든요. 요 기업도 꾸준히 들고 가겠다. 그리고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일본의 5대 상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들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 뭐냐면 이번에 들고 가겠다라는 일본의 5대 상사를 예를 들면서 이 5대 상사가 버크셔 해셔웨이 즉 워렌 버핏이 가진 그 회사의 어떤 그 투자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는 아이디어를 여기서 줬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임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즉 뭐 기업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 임직원한테 너무나도 보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배당 많이 주는 거. 3분의 1 정도를 배당을 주니까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쓴다란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라는 분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과도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 기업들, 그다음에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 그리고 꾸준히 그 현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구나라는 것을 일본에 투자된 기업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이 원래 IT 쪽은 잘 투자 안 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애플 사서 화제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애플을 IT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코카콜라라든가 애플 같은 기업들 공통점들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공통점들이 뭐냐면 삼성전자라든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의 안정성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반도체 경기가 좀 굉장히 올랐다가 반도체 경기는 굉장히 안 좋죠. 안정성이 없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폰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축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iOS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걸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카콜라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코카콜라가 없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코카콜라를 대신할 게 뭐냐라고 만들었던 게 환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환타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신흥시장이 열릴 때마다 코카콜라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의 안정성도 성장률은 계속 높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도 이익의 안정성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옥시덴탈 페트리올륨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게 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특히 유럽에 10년 정도 고가로 계약을 해놔서 지속적으로 이익은 늘어나는데 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더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은 더 안 쓰는 거죠. 근데 배당하고 자사주를 엄청 사서 매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주가치 환원은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판 기업도 있죠. 뭐예요? 일단은 애플을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요? 원래 보유 비중 중에서 현재 애플이 한 50% 정도로 제일 많았는데 많지는 않고요. 한 1% 정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DR 호튼이라는 회사를 팔았는데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건설업체,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GS 건설 이런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줄인 이유는 차익 실현입니다. 사셨을 때보다도 주가가 보니까 2배에서 3배 정도는 올라 있더라고요. 오늘이 신고가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이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보험사도 조금 줄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줄이는 모습을 가져갔고 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들고 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오늘 워렌 버핏 서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 같은 대가도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요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무조건 AI주 시장을 견인하는 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상위 1등부터 5등 회사가 전부 AI로 분류되는 맞습니다.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미동도 안 하시고 본인 갈 길을 착착 가고 계신데 도대체 버핏은 어떤 기준으로 매도합니까? 워렌 버핏이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을 저도 수십 년 동안 본 적도 있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책을 쓸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을 정도였었는데요. 일단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가치 투자자인데 퓨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고 해서 PBR 싸고 이런 거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을 미리 골라놔요. 즉 앞서 말씀드렸던 항상 이익의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또 보통 해자라고 보통 그러죠.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들을 많이 봐요. 앞서 말씀드린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기업들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아성을 깨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고 있다가 항상 위기 때 사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당연히 경제가 좋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또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기업들의 비중을 확 늘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통 싼 기업들을 찾아서 보통 연구한다라면 이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좋은 기업들을 물망에 놓고 있다가 이 기업들이 위기 때 싸지면 그때 기회를 봐서 조금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 우린 뭔가 새로운 걸 찾는다라면 이분은 기본에 있던 걸 가지고 훨씬 더 기회를 통해서 싸게 살려는 그런 모습들을 봐주는 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건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반드시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가치 제고라는 게 꼭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많이 주고 특히 자사주를 사서 속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성향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AI 관련한 종목들은 어떤 회사가 아직 해자를 구축할 만큼 공고해진 회사 아직 판결 안 났다. 그리고 그 충분히 성과를 보여서 주주 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지금은 투자를 더 해야 하는 그런 회사들로 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애플도 투자를 하셨거든요. 결국 IT에 투자를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사실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지만 춘추 전국시대인 거잖아요. 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 AI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도 확정돼 있지 않죠. 궁극적으로 지금 AI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기본 모델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GPU도 사고 뭐도 그래서 굉장히 좀 성능 개선에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 AI와 관련해서 와, 이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엄청 차별화돼 있고 이건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야.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국 향후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을 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지금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애플도 그랬었고 또 몇몇 기술주도 그랬었던 걸 보면 제가 볼 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가끔 이제 버핏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주주와 소통을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요 우리가 버핏한테 좀 편지를 써서요 한국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체질 개선하는데 한국 기업도 좀 투자 많이 하라고 뭐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이런 그 요구들이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또 이런 것도 편지를 보내는 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예전에 그래서 한번 한국에 오셔서 투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예, 비상장 기업이었었는데 광물과 관련된 기업들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기업도 있었고 또 워렌 버핏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투자를 했었잖아요. BYD라고 아까 뭐 전기차 관련 기업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도 보면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의 기업들이 있다라면 특히 해자가 높은 기업들 뭔가 신흥국에도 있고 다른 국가에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뭔가 다른 기업들을 구축하지 않은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 이 경쟁력으로 바탕으로 앞으로 이익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익도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성이 돼. 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노크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익의 안정성 있는 기업을 찾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익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의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급변하고 있는 주식시장 오늘 제대로 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